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양산 계획을 40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KF-21의 양산 대수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던 숱한 목소리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당초 계획대로 2026에서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고. 지난해 말 KIDA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KF-21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지만, 이날 방위사업 추진위는 2026에서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획대로 초도 양산 대수가 확정되고 KAI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최근 태국이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크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흠집을 내려고 안달입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 높아지고 있는 KF-21 태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KF-21에 대해서는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까지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사우디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보고 간 것도 3000티급 장보고 2배치 1, 이번 함과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에 커다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KF-21을 만드는 KAI가 태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KAI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단가가 약 1천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의 언론들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KF-21의 초도 물량 40대의 평균 단가는 약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면 생산 단가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 THAIGR에 따르면 KAI는 최근 방한한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FA-50과 KF-21의 경쟁력을 소개했고, 태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태국은 2015년 KAI로부터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했고, 이번에 T-52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F-16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그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태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이 무엇이냐로 고민 중인데요. 이런 태국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KAI는 태국이 추가 주문한 고등훈련기 T-50 시찰차 방문한 태국 관계자들에게 먼저 T-50 계열 경공격기 FA-50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FA-50이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면서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유지비용 보수 비용이 낮은 다목적 전투기라고 자랑했습니다. 노후화된 F-16 전투기 12대를 한국의 FA-50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지금 노후화된 F-5를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이었습니다. 태국의 F-35를 팔 경우 주요 기밀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런 태국의 사정을 잘 아는 KAI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의 가격을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천억 원 수준까지 낮춰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또한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중국이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세계 공군력 3위인 중국군이 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사려는 움직임에 대해 왜 이렇게 긴장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한국의 KF-21이 공중급유에 성공하자 중국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2017년 배치된 중국의 전투기 J-22이 아직도 공중급유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KF-21이 고난도 기술인 공중급유에 성공하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이 한국의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자 중국산 전투기 시장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KF-21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중국산 FC-30이 언제 양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한국의 빠른 개발에 놀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구나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과 함께한 모해 전투에서 태국 공군의 0대4 참패했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중국 공군과 전투기의 실력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태국은 2017, 2018, 2019년에도 합동훈련을 했지만 중국은 젠10A, 젠10C 등 중국산 전투기의 훈련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태국이 한국의 FA-50은 물론 KF-21에도 관심을 보이자 중국은 당황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 이외에도 이 사업을 흠집내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KF-21 흠집내기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3월 27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KF-21의 블록 1 양산분을 2020으로 양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의 성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게재했습니다. KF-21이 본래 예상대로 40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0으로 양산하기로 된 것은 KF-21의 예상 성능 및 전투 시스템이 매주 복잡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는 난제들이 KF-21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제 그러한 난제들을 숨기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는 식의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KF-21 양산 사업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방사청은 추가 검증을 하더라도 40대 양산이라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40대 양산이 맞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검증을 거친 뒤 나눠서 양산하는 것뿐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 매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KF-21의 공동개발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고등훈련기 T-50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제조 및 설계의 20%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완전 허구입니다. 고등훈련기 및 공격기로 쓰이는 기종은 한국의 TA-50이지 T-50이 아닙니다. 심지어 T-50 개발과 인도네시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 매체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에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놀랍기 그지없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몫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폴란드와 UAE와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궁금하다. 왜 폴란드와 UAE는 KF-21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마치 KF-21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 이냥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이 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KF-21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닐까? 마치 라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준 내용을 기자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쓴 것 같다. 그런데 프랑스 매체만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미루는 것은 물론 공동개발 자료를 유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을 깎아내리는데 동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인도네시아 언론 조너 저카터 역시 KF-21이 블록 1부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탄생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이 실패작으로 선언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게재해 인도네시아도
프랑스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너 저카터 도 틀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초도 양산분이 20대로 감산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감산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와 잇따라 무기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국영 방산업체 PTPAL과 프랑스 조선업체 나발그룹이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한 배수량 2000T의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도 못 주는 나라가 프랑스한테 잠수함 2척을 산 것입니다. 스콜펜 이볼브드 이발브드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은 납축전지와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 AIP를 장착한 스콜펜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AIP를 제거하고 리튬이온 전지만 장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잠수함 2척의 도입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에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차관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차 잠수함 도입 사업이 끝난 직후 바로 프랑스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한국이 독점했던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사업의 틈새를 파고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은 인도네시아가 첫 도입국입니다. 프랑스는 이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 본 것이라 아직까지 그 성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일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비싼 값에 잠수함을 사고도 작전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KF-21 사업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도입한 잠수함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두 번이나 신뢰를 어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손절을 부르는 행태에 한국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펼쳐지는 기념행사에 엄청난 한국산 무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6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고물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을 SAM도 실물로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면서 보는 순간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상공을 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순간입니다.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군의 날 축하 비행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선보이는 공중분열에 KF-21이 선두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F-35A, FA-50 등 6종의 21대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그동안 우리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비관론과 엄청난 반대에도 한국이 만들어낸 한국형 전투기로 예상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며 지금 전 세계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KF-21 시제 1호기 첫 비행 성공 이후 올해 6월 마지막 시제 6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빠르게 개발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지금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KF-21대당 가격이 F-35보다 비싸다는 지적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개발비 확보와 더불어 수출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더욱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KF-21 공동개발을 노리는 폴란드와 UAE가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UAE가 KF-21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우리 측에 협력을 요청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UAE가 내면서 공동개발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에 자랑하던 CE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자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총 개발비가 수조 원, 양산비가 수십조 원인데 UAE는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UAE가 인니를 제치고 1차 개발에서까지 분담금을 내겠다고 나오자 인니도 당황했지만 폴란드가 조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지난해부터 KF21개발 과정을 주시하면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는데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고 블록이부터는 공동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리에 UAE로부터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블록이 사업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UAE는 미국에게 F-35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체크메이트에 투자해 공동개발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본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스텔스기 보유를 꿈꾸는 UAE는 분명 KF-21 블록이 .3까지도 함께 하려 할 것이기에 폴란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UAE 소식이 나오자 바로 폴란드에서도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부아 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어 폴란드에 다목적 편대가 2개 더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신형 군장비 계약을 묻자 부아 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다목적 항공기로 구성된 최소 2개 편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4개의 회사가 폴란드를 위한 추가 비행기 2개 편대, 즉 32기의 전투기에 대한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35A, KF-21 4개의 기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푼은 서유럽 생산 라인의 전투기만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F-15EX는 유럽의 설계보다 구매 비용이 더 비싸고 F-35나 F-16은 배송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블록1은 현재 개발 중이라 제외되지만 장기적인 협력이 고려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한국이 KF-21 블록 1 개발에 성공하고 블록 2까지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32기의 KF-21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UAE와 경쟁해 인도네시아가 빠지는 공동개발국의 자리를 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UAE의 제만을 집중 보도하며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4일 UAE가 투자 비용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매우 놀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기술을 안 주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탑색 추적장치 IRST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술을 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패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4일 한국이 주지 않는 AES-A 레이더를 중국에서 사서 J-20A4 레이서를 탑재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중국산 5세대 J-20의 AES-A 레이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며 중국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UAE와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인도네시아가 당황하는 듯한 기사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14일
UAE 논란 해결 및 KF-21 보라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부채를 한국에 지불하기 위해 기관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6월 30일까지 약속한 미납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UAE가 KF-21에 직접 협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KF-21에 미납된 분담금을 갚기 위해 기관까지 설치한다고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 KF-21에 그려진 공동개발국의 국기가 조만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선택한 4세대 전투기 라팔과 F-15EX를 구매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폴란드도 한국산이 아닌 F-15EX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제넘는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결코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74.5세대라 불리며 사실상 맘만 먹으면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마하이 이상의 완전한 F-22 수준의 스텔스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블록 1.2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KF-21에는 미국산 엔진을 쓰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전투기 수출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쉽게 허용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KF-21을 팔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엔진을 공급하는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엔진 국산화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사청은 1만 5천 파운드 포스 IBF급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연은 현재 방사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엔진의 성능 개선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1만 IBF급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며 1만 LBF급 엔진은 2만 5천 LBF급 엔진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1만 5천 LBF급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4만 LBF급 엔진 개발도 노려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400K 엔진의 최대 추력은 22,000lbf이기에 무인기용 엔진이 먼저 성공한다면 KF-21에 달 수 있는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투기 엔진은 미국과 영국의 독점 시장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출력의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엔진 개발에 쓰는 돈과 인력이 선진국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군, 그리고 엔진 시장에서 국산화를 이뤄낸 한국의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9,800대의 항공 엔진을 생산하고 누리호 엔진을 전량 담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한화는 지금 KF-21의 심장 미국산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KF-21에 들어가는 한국산 엔진 개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인기 가오리에 들어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 목표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유인기까지 노릴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한국이 KF-21을 만든다고 하자 핵심 4개 기술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무시하며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이를 해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은 한국의 KF-21 개발에 처음에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가 한국에 와서 조립 공장 현장을 보고서는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과 동남아 나라들은 과거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었던 이유를 한국이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갖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선택받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진행된 서울 ADEX 2023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최첨단 신기술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통합을 이룬 한화그룹을 비롯해 현대그룹까지 각 계열사들이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현대로템은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내걸며
폴란드 맞춤형 성능 개량 모델인 KEPL을 내놓은 것처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수출형 KE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또 차륜형 장갑차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병력이 가자지구 국경 인근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13일 0시 기준으로 24시간 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하며 대규모 보복 침공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전차 부대가 등장한 지역은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비에리 키부츠입니다. 그런데 국경 인근에 집결한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주력 전차 일부가 철창으로 만든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포탑 위에 달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메르카바 전차가 이른바 코프 케이지 형태의 추가 장갑을 탑재한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이런 방어 스크린이 달린 모습이 목격된 건 모두 트로피 능동 방호 체계 APS가 탑재된 최신 모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로피 APS는 레이더에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 등이 탐지되면 작은 발사체를 쏴서 격추하는 방식의 전차 방호 체계입니다. 다만 이 장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형태의 공격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이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덧붙인 배경일 수 있다고 워존은 추측했습니다. 닭장을 연상시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장갑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서 전차 승무원들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마스는 민수용 드론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 IED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군 전차와 군용 차량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철창 지붕은 이런 공격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철창 지붕의 효용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가 어려운 고층 건물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로켓 추진 유탄 RPG 등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탱크의 약점인 얇은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전술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랫 아머 슬랫 에머로 불리기도 하는 철창 모양의 추가 장갑은 분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지만 탱크 상부에 지붕 모양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고지대나 건물 위에서 내리꽂히는 대전차 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차들도 마찬가지 방식의 개조를 받은 채 전투에 투입됐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모방해 자국 전차 일부에 같은 형태의 추가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 등 최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는 무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탱크 킬러로 주목받게 된 전투용 드론과 RPG 등 구형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창 지붕형 추가 장갑은 전차 무게를 늘리고 멀리서도 적에게 탐지되기 쉽게 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가전이 중심이 될 가자지구 지상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상전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전장에서 전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ADEX 2023에서 한국이 선보인 차세대 전차 K3에 놀랄만한 첨단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 ADEX 2023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미래 시장을 공략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시 부스에서는 미래전을 대비할 각종 신제품과 유무인 복합체계 MUMT 구축에 최적화된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위아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통합전시관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등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층 177평, 2층 60평 등 전체 237평 규모의 대규모 복층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현대로템이 로봇 플랫폼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개발한 다족보행 로봇이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로보틱스,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할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은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마치 강아지와 비슷한 형상으로 전시관 앞을 자유로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하는 모습을 보며 로봇 기술의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지의 험로 및 장애물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로봇팔, 원격 무장통 제장치, 섬광포 금탑 및 최루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어 위험한 작전에 사람을 대신해 투입돼 아군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날 전시관에서는 동시에 미래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에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A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MMC 복합 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들에서도 4세대 복합 장갑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일까요? 이 육각형 구조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꿀벌이 지은 벌집을 자세히 보면 육각형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과학적 건축술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도형은 원입니다. 물론 한 개당 넓이는 원이 가장 넓겠지만 원을 여러 개 이어 붙이면 사이사이에 못 쓰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빈틈 사이로 그만큼 균열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은 펑면에 서로 붙여 놓았을 때 변이 맞닿아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틈은 생기지 않지만 벽면을 이루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좁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 뿐만 아니라 KTX 고속열차, 비행기, 경주용 자동차 등 앞부분의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되어 큰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설계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대구경 활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 적용 및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에 120포를 장착한 K 전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이 커진 대구경탄을 쓰는 만큼 관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세대 전차는 ARVR을 통해 가상으로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K3 전차 내부는 2에서 3명의 승무원 전차장, 조종수, 보수들이 탑승하도록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선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 전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상태의 주행이 사라져 생존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전시회에서 무인체계 기술의 민간 활용 가능성도 선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콘셉트카 유팟 UPOD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팟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무인 전동 차량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민수 분야 확장성을 구현한 차량입니다. 유팟의 기본 플랫폼인 다목적 무인 차량의 성능 개량 모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최고속도가 30km시에서 50km시로 늘어남에 따라 주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스펜션이 추가됐으며 센서류 강화로 보다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신규 30톤T급 차륜형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축소 모형을 전시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T급 차륜형 장갑차는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이번에 실물로 선보인 차량에 적용된 중구경 포탑뿐만 아니라 대구경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고성능 수상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돼 수상 운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KE 전차의 다양한 수출형 모델들도 전시됐습니다. 수출형 KE 전차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성능 요건에 따라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해외 수출을 가정한 성능 개량 콘셉트 모델인 KE-EX-K, EX포트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KE-EX는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된 KE 전차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들을 추가해 기존 대비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군안전차, 개척전차, 교량전차 등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신규 30톤T급 차륜형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축소 모형을 전시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T급 차륜형 장갑차는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이번에 실물로 선보인 차량에 적용된 중구경 포탑뿐만 아니라 대구경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고성능 수상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돼 수상 운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KE 전차의 다양한 수출형 모델들도 전시됐습니다. 수출형 KE 전차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성능 요건에 따라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해외 수출을 가정한 성능 개량 콘셉트 모델인 KE-EX-K, EX포트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KE-EX는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된 KE 전차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들을 추가해 기존 대비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군안전차, 개척전차, 교량전차 등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산 전차의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